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장 세분화, 바람직한 시장 세분화가 갖춰야 될 조건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람직한 시장 세분화가 갖춰야 될 조건이라는 것은 시장 세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가 바로 이질적인 소비자 욕구예요. 당연히 시장 세분화를 하고 그 쪼개어진 세분 시장별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가 다 다르게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충분한 시장 규모예요. 이 시장 규모라는 것도 뭐 어디는 너무 작고 또 어디는 너무 크고 이렇게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져서는 적합하지가 않겠죠. 적당하게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각각의 세분 시장들이 어느 정도 시장 규모를 나타내 주는 것이 시장 세분화가 잘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접근이 용이한 시장 세분화. 세분 시장을 다 쪼갰는데 그 시장 쪼개진 시장마다 얼마나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살펴보는데 접근이 어려우면 아무리 잘 쪼개지고 우리가 타겟팅을 한다 해도 접근이 어려우면 시장 세분화한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접근도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는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고 시장 세분화를 제대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세분화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표적 시장 선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겟과 ing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겟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타겟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세분 시장 중에 하나를 타겟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팅이니까 타겟을 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타겟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적 시장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인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세분 시장을 쪼갤 때도 요건이라는 거를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런 표적 세분 시장을 선정할 때의 고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검토가 돼야 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가 세분 시장의 크기와 예상 매출이에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장의 매력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분 시장을 쪼개놨는데 그 쪼개진 세분 시장마다 다 크기가 동일하진 않을 거예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 세분 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거기를 공략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규모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매력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매력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그런 세분 시장을 선정해야 되는 거죠. 타겟을 결정할 때도 시장의 매력도가 너무 떨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공략하기 좋고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은 다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매력도가 낮다는 얘기는 별로 그 시장에 들어가서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랑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사의 기업의 재원입니다. 뭐 마케팅 능력,
그죠?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성 또는 효율성이라는 부분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쏟아 부으면 그 쏟아 부은 것 대비 거둬들일 수 있는 효과는 얼마다라는 것을 계산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브랜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팔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 시장하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시장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어떤 세분 시장을 우리가 선정해서 거기를 타겟으로 삼을 경우에 기존 브랜드 또는 기존에 우리가 거기서 영위하고 있던 다른 브랜드, 그런 것들도 역시 고려를 해봐야겠죠. 야, 근데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회사의 다른 브랜드는 영향이 없을지, 타격을 입지 않을지, 이런 것도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경쟁사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죠.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회사들도 역시 다 이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사가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지도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광고회사에서 광고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이제 마케팅 전략 수립하고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펼치고 있는 그 제품군 내에 있는 경쟁사들의 마케팅 전략과 광고 전략을 정말 많이 다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다 살펴봐야 돼요. 우리랑 가장 경쟁이 치열한 회사부터 좀 경쟁은 치열하지 않지만 그래도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그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과 광고 전략을 다 살펴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는데 그걸 다른 경쟁사가 이미 썼던 전략이든지 아니면 또 쓰려고 그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감안해야지 우리가 정말 그 세분 시장에 가서 우리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똑같은 얘기를 또 광고를 한다거나 이미 다른 회사에서 떠들었던 얘기를 우리가 또 떠들게 된다거나 하면 낭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뭐 도입기, 성장기, 뭐 성숙기, 쇠퇴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는 그 제품 주기, 수명 주기상의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지도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그 그 제품군이 이미 성숙기, 포화 시장이 됐는지, 아니면 지금 성장기에 있는 시장인지, 아니면 쇠퇴기에 접어든 시장인지, 그런 부분도 명확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될지, 아니면 정말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거기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역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겟팅 표적 시장 선정 전략에는 단일 표적 시장 전략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개의 세분 시장으로 쪼개진 것 중에 이곳 한 곳만을 우리가 공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곳 한 곳만을. 그죠? 단일 표적만을 공략하는 거죠.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단일 세분 시장에. 근데 다수 표적 시장 전략은 이렇게 세분 시장을 쪼갰는데 M1, P2, M2, P2, M3, P2, 이 P2에 해당되는 세 개의 세분 시장을 우리가 다 공략해야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는 전문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은 이제 세 개로 쪼개지지만 우리가 프로덕트는 단일 프로덕트를 가지고 마켓은
세 개의 마켓을 다 걸쳐 갖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 제품 전문화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현경이다라는 제품은 학교라는 시장과 연구소 시장이 다르지만 다 공략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시장 전문화, 마켓은 단일한 마켓이에요. 근데 제품은 여러 가지 제품이죠. 그래서 영어 교육 시장 같은 경우는 초, 중, 고 사실은 각각 다른 영어 교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단일 마켓, 시장 전문화는 해서 초, 중, 고 시장을 다 공략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전문화는 시장은 M2, 프로덕트는 P1, 그죠? 그 다음에 마켓은 M1, 프로덕트는 P2. 이렇게 선택적으로 시장과 프로덕트를 선택적으로 선택을 결정을 해서 각각 별도의 마케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제품을 전문화해서 표적 시장을 공략할 거냐, 시장을 전문화해서 표적 시장을 공략할 거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공략할 거냐도 제품에 따라서 또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시장이냐, 또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게 고려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표적 시장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보면 돼요. M1, M2, M3 시장 마켓과 프로덕트, 그죠? 제품을 그냥 전부 다 통틀어서 다 공략을 하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만만치가 않죠. 이렇게 시장 전체를 다 공략하려면 기업의 마케팅 능력도 중요하고 자금 능력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통합 표적 시장 전략을 쓸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당연히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라든가 아니면 뭐 대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표적 시장 선정하는 전략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비차별적인 전략이다. 전체 세분 시장에 대해서 하나의 마케팅 프로그램. 우리가 앞에서 통합 마케팅,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비차별적, 차별화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누구한테나 똑같은 마케팅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는 이렇게 비차별적 전략으로 전체 세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사례는 예전에는 좀 있었지만 요즘엔 보기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수 표적 시장 전략 또는 차별화 전략, 이것도 예전에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그 세분 시장에 동시에 접근하는 방법, 2개 또는 그 이상의 각 세분 시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차별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예요.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그 통신 시장에서는 제일 먼저 이런 연령별 상표도 만들어냈고, 그죠? 그 상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과 광고 전략도 별개로 가져갔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다 사라졌죠. 연령별 마케팅 안 하죠. 그럴 필요가 없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예전에 틴이라는 것도 있었고, 유튜 이런 거, 스피드 011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이제 구분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쳤던 사례가 있어요. TTL이라고 해서 20살을 위한 특권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이제 단일 표적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중소기업들이 많이 쓰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기업, 그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고 마케팅 노력을 그냥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세부 시장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집중적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제한되어 있지만 거기서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교율을 갖는 대기업이 만약에 그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다. 사실은 뭐 밥솥 시장도 그렇게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쿠쿠밥솥하고 또 다른 두 개의 회사가 제일 경쟁을 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시계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에는 삼성 시계가 있었어요. 삼성그룹에서 삼성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 시장에 꽤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시계 산업 자체가 사형 산업이 되다 보니까 시장도 많이 줄고 그래서 삼성이 시계 시장에서 손을 띈 이후에 로만손 시계라는 데서 그 손목 시계 시장을 적극 공략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더 유명한 시계다라는 것을 앞세워요. 그래서 수출을 먼저 해서 특히 아랍,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꽤 고급스럽게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 사람들한테 어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더 유명한 시계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던 광고 회사에서 광고주로 로만손 시계를 광고했던 적이 있었고 이 로만손 시계 대표이사가 지금 중소기업 그 협회의 협회장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죠. 김기문 씨라고 꽤 로만손 시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분이기도 하고요. 그 로만손 시계가 시계 시장에서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 또 액세서리 쪽으로 또 진출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의 시장만 적극적으로 공략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또 유닉스 드라이기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중소기업끼리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 유닉스 드라이기가 꽤 알려진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 공략을 해서 성공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STP에서 마지막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죠. 그 제품 포지셔닝,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포지션에다가 ing를 붙여서 위치, 포지션이라는 게 위치잖아요. ing 하니까 위치 잡기, 자리 잡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잠재 고객의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즉 의도적으로 기업이나 상품 등의 위치를 잡아주는 것. 마켓은 바로 수요의 결집체고 그 대상이 바로 소비자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머릿속에 포지셔닝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마케팅 법칙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그 마케팅의 20가지 법칙을 쫙 그 설명해 놓은 법칙인데 거기서 제1의 법칙이 바로 선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먼저 자리를 잡는 게 선점의 법칙이에요. 어디에 자리를 잡아요? 소비자의 머릿속에 선점을 한다. 먼저 우리가 소비자의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으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선점.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시킬 건가 하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 전략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광고를 통해서 포지셔닝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 전략 중에도 이 포지셔닝 전략을 몇 개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 포지셔닝을 시키는 그런 전략의 유형들을 보면 표적 소비자의 욕구를 근거로 경쟁사에 비해서 차별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개발된 제품 특성을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알려주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게 이제 제품 포지셔닝, 프로덕트 포지셔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전략의 유형을 보면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이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쓰는 방법이죠. 제품 속성. 그죠? 표적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 속성에서 자사 제품이 차별적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제품 속성 뭐 한 20개에서 25가지 정도 쭉 나열해 놓고 소비자들이 거기서 중요도를 먼저 평가하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태도 그 전략에도 그런 어떤 걸 쓰냐 할 때 우리가 속성을 가지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속성의 각각의 중요도를 쭉 소비자들로부터 파악을 하고 이 제품의 경우는 뭐가 가장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이구나. 그래서 그 속성의 중요도 순위를 쫙 매겨요. 그래서 뭐 1위부터 한 5위까지 정도가 상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중요 속성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또 평가를 브랜드 ABC 3개 정도 브랜드를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중요한 속성에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속성에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차별적 우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중요하면서도 그 중요한 속성에서 평가도 잘 받고 있다라는 게 가장 아주 해피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정말 그 부분을 도전해서 한번 공략을 할 거냐.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의 이런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놔둘 거냐 아니면 그걸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그걸 알릴 것이냐.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을 바꿔줄 것이냐. 그런 전략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우리 회사가 리딩 브랜드냐 아니면 팔로우에 있는 뭐 2위, 3위, 4위 브랜드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런 시장 상황, 또 경쟁 상황 이런 것들 다 역시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사용 상황에 따르는 포지셔닝 방법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용도죠.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상황과 용도를 자사 제품과 연계시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브랜드마다 각 경쟁사들도 다 어떤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제품은 이런 데 쓰는 거야 라는 걸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경우에 각기 다른 그런 일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용 용도나 상황보다 정말 잘 몰랐는데 그래 이게 여기에도 사용돼? 라고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 경우예요. 그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용도를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좀 다른 경쟁사들이 손대지 않은 영역을 우리가 먼저 자사 제품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1등 브랜드냐 아니면 2, 3위 브랜드냐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건지 말 건지가 또 결정되기도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1등 브랜드가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1등 브랜드만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정말 다른 브랜드들은 이런 용도를 제한하기가 어려운 그런 걸 찾아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사용자에 따르는 또 포지셔닝을 할 수 있어요. 뭐 표적 타겟 시장이라는 거 우리가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가장 전형적인 소비자가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0대 남자 대학생 아니면 20대 후반 여자 직장인 이런 식으로 그 표적 시장 내에 있는 타겟을 확실하게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그 타겟을 겨냥해서 우리 회사 제품이 그들에게 정말 딱 맞는 제품이라고 소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 타겟의 프로파일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만 되고요. 또 그 타겟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욕구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야만 이런 광고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이에요. 소비자의 마음속에 강하게 인식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경쟁 제품에 비해서 자사 제품의 어떤 차별점, 그죠? 자사 제품의 차별점을 부각시키고 제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 제품들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 제품들이 어떤 광고들을 쭉 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우리 회사의 브랜드가 이런 차별점이 있다. 경쟁자들이 한 번도 떠들지 않은 그런 차별점을 광고로서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닝 방법은 아주 다양한 상황, 그리고 시장 상황, 뭐 여러 가지 소비자 상황, 경쟁 상황,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 포지셔닝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게 한번 결정되면 여기에 엄청난 광고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포지셔닝을 잘못했다가는 그 광고 비용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제품 포지셔닝을 제대로 잘 하려면 앞에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이 정확하게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략이 만들어져야겠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포지셔닝 전략을 사용할지도 역시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TP라고 하는 게 1년에 연결된 작업인데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삐걱하면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베니핏, 기능적 편익에 의한 포지셔닝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많은 회사들이 또 광고를 통해서 소구했던 부분이죠. 제품의 기능적 편익, 그죠? 베니핏 아니면 속성을 차별적으로 소구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결혼에서는 사실은 돈이 최고다. 비보상적 모델 중에 렉시코그래픽이라고 해서 이제 비보상적 모델 어떤 게 가장 뭐 최고다라고 하면 딴 것들이 그 돈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하이트 맥주가 그래서 아주 대히트를 쳤고 정말 마케팅의 지형도를 바꾼 대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어떤 맥주에서도 이 천연 안반수라는 물을 강조한
광고가 없었어요. 뭐 해외든 국내든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의 맥주 시장은 오비 그 베어가 오비 맥주가 거의 시장의 한 60%, 그래서 6대 4 정도, 뭐 심할 때는 65대 35 정도로 그 당시 이제 크라운 맥주를 앞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경쟁이 비슷해지면 뭐 55대 45까지도. 근데 오비 맥주가 거의 한 30여 년 동안 시장의 선두를 뺏기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90년대 초반에 이 하이트 맥주가 천연 안반수, 물이 중요하다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면서 뭐 아주 깊은 지하에서 끌어올린 천연 안반수를 사용했다. 이걸 들고 나오면서 맥주도 정말 물이 중요한가 보다. 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엄청 포지셔닝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들어맞았던 거죠. 그때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당시 오비 맥주는 두산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두산그룹이 두산전자라는 그 계열사가 있었는데 그 두산전자가 낙동강에 패널을 유출한 그 패널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주 유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낙동강에 그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부산, 뭐 대구 이런 그 지역에 있는 특히 경상도 지역이겠죠. 낙동강 오염의 주범이 바로 두산그룹의 두산전자예요. 근데 거기서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오비맥주가 맥주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런 강물을 오염시키는 회사가 만들고 있는 맥주를 마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걸 대놓고 광고는 안 했어요. 그렇게 비난하진 않았지만 기사나 막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다 뭐 어떻게 보면 하이트 맥주, 그 크라운 맥주 아주 유리한 기사들도 많이 나온 거예요. 환경단체에서도 엄청 막 그 두산전자를 비난하는 그런 성명도 많이 냈고 그런 분위기에 딱 맞아떨어진 거죠. 지하 뭐 몇 미터에서 끌어올린 정말 100% 천연 안반수를 사용했다라는 게 너무나 깨끗한 물이다라고 인식을 시켰고 그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는 다르다라고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크라운 맥주가 바로 이 하이트 맥주로 그 맥주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뒤집어버리고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회사 이름도 하이트로 다 바꾼 거예요. 지금은 하이트라는 회사죠. 그런 어떤 대단한 사건이 있었고요. 뭐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혜택이 많은 카드, 뭐 베니피스니까 그 당시에 이제 포인트가 카드 회사의 뭐 베니피스라는 거 포인트인데 10배, 20배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그래서 굉장히 차별화된 전략이에요. 요즘은 이제 거의 카드 회사들이 광고를 안 하잖아요. 이제 간혹가다 그냥 한두 군데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처럼 많이는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 편익, 감성적 또는 경험적 베니핏 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감각적인 편익이다, 감정적인 편익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제품의 기능적인 부분보다 감성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맥심 모카골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지금도 맥심 모카골드는 여전히 팔리고 있는 제품이죠. 근데 예전에 이 맥심 모카골드의 광고 모델은 누가 나왔냐면 윤석화라고 하는 영국 배우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고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죠. 지금은 아예 영국 무대 뭐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이제는 뭐 거의 뭐 아마 60대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윤석화라는 모델을 가지고 이런 멘트를 카피를 적용시킨 겁니다. 근데
윤석화의 이미지가 좀 걸걸하고 막 되게 막 와일드한 스타일의 여자였어요. 근데 이 카피를 가지고 알고 보면 저도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부드러운 커피다라는 거를 소구를 한 거죠. 그죠? 그런 식의 감성적인 포지셔닝을 시킨 거예요. 한국 타이어라는 자동차 타이어 회사가 인조이 드라이빙이다. 어떻게 보면 타이어의 기능적인 그런 측면, 지금도 타이어 광고가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하고 테크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엔 또 한때는 인조이 드라이빙이다 그래서 그런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광고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상징적, 자아표현적 또는 사회적 베니핏에 의한 포지셔닝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품의 상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편익을 차별적으로 소구한다. 그 맥심에서 갑자기 지금은 제가 브랜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맥심이라는 브랜드에서 그 커피 브랜드 또 잠깐 나왔던 브랜드였는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브랜드를 이제 광고하면서 커피의 명작이다 라는 그 카피를 썼던 적이 있어요. 물론 모 브랜드는 맥심이에요. 맥심을 그렇게 광고하는 건데 거기에 특히 서브 브랜드로 뭔가 새로운 브랜드 하나를 개발해 갖고 이것도 물론 몇 년 오래된 좀 얘기이기도 한데 그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동차의 렉스턴 같은 경우가 지금도 신차 나왔다고 광고하고 있죠. 지금 요즘 막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처음에 이 렉스턴이라는 자동차가 SUV 시장에 등장했을 때 꽤 잘 만든 그 SUV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 다른 SUV보다 좀 크고 좀 차가 웅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자기네는 고급화 전략을 쓴다고 대한민국의 1%만이 탈 수 있는 차다 라고 강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잘한 광고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1%?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귀족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한국 사회에 물론 귀족이라는 계층은 없지만 그죠? 그만큼 상위 소득자들만 탈 수 있는 차다 라는 식으로 막 포지셔닝을 하려고 그런 건데 그게 이미지로 포지셔닝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 상위 1%만 타는 거야? 그럼 나는 못 타네.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를 빗대서 오히려 그 차를 선택하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렉스턴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1%밖에 안 되지. 대한민국의 1%만 타라고 그래. 나는 그런 카피를 쓰니까. 그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한 광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광고 자체의 평가는 또 엇갈릴 수 있지만 실패한 마케팅 사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상황이나 사용 목적에 의한 포지셔닝의 예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짜파게티 노래가 있잖아요. 일요일엔 짜파게티 먹는 날이다. 그죠? 그래갖고 짜파게티의 그런 로고송 같은 것도 만들어 갖고 일요일에는 막 짜파게티를 만들어 먹는 날처럼 그렇게 광고를 했던 적이 있죠. 청페라는 제품은 가슴이 답답할 때 먹는 약을 이제 얘기한 건데 별로 그렇게 광고 노출이 없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컨디션이라는 거는 이 숙취 음료제 시장에선 처음으로 등장한 제품이죠.
CJ 전신이 제1야당 그 당시엔 이게 아마 90년도 초반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 시기에 처음으로 이 숙취 음주 그 숙취 제거를 하기 위한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건 술 먹기 전에 먼저 컨디션을 먹어라. 제가 그 당시에 삼성 계열 제일 보젤이라는 광고 회사에 있었을 때인데 역시 이 제일제당이 그때 컨디션이 광고주였어요. 그래갖고 그 담당 A들은 이 컨디션을 막 그 회사에다가 몇 박스씩 쌓아놓고 술 먹기 전에 맨날 이 컨디션 먼저 막 마시고 이제 술 먹으러 가요. 항상 뭐 회사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눠줬죠. 그래서 그 술 먹기 전에 먹는다라는 걸 강조했던, 그리고 상쾌한 아침을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지 않고 깨끗하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포지셔닝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이 컨디션 광고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또 다른 숙취 제거제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지셔닝이라는 것도 포지셔닝 전략에 해당되는데요. 기존의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이미지를 고객에게 포지셔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처음에 시장에 나왔던 제품은 냉장고 탈취제였어요. 탈취제. 냄새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빵 부풀리는 데 사용하는 베이킹 파우더라는 걸로 재포지션을 시켜서 또 시장을, 또 영역을 또 새롭게 개척한 거죠. 그 다음에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뭐 무슨 크림 맛 이런 거를 강조했던 광고에서 정 시리즈라는 걸로 사실은 할 수밖에 없었죠. 왜? 다 오리온 초코파이인데 혜태나 롯데에서 다 초코파이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초코파이 광고만 가지고는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래서 오리온에서 이 바로 그 제품 패키지에도 정, 한문으로 정을 딱 붙였어요. 그리고 광고에도 정 시리즈로 해가지고 그때 뭐 유명했던 그런 중국 그 배우 장국영이도 등장시키고, 하여튼 완전히 무슨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감성적인 광고로 이 초코파이 광고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갖고 꽤 유명했던 시리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초코파이가 바로 정이라고 해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재포지셔닝을 작업을 했던 거죠. 뭐 바카스 광고는 지금 최근에도 나오고 있었죠.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보통 뭐 50대, 뭐 한마디로 좀 연세 드신 분, 그죠? 그리고 이제 3, 40대 이상의 사람들한테 많이 그 먹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드링크제라고 하는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였죠. 물론 지금은 뭐 비타 500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다른 제약회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 동아제약이 바카스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단한 장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연령대를 젊은 세대로 바꾸기 위해서 20대의 타겟을 맞추기 위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젊은이들을 등장시키죠. 그런 젊은이들을 통해서 바카스를 연결시키는 그런 광고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 스카이라는 것도 예전에, 지금은 이제 사라진 그 휴대폰 브랜드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능이라는 부분만 가지고는 사실은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회사의 핸드폰하고 비교했을 때 안 되니까 패션을 처음에 그 이후에 강조를 했던 거예요. 처음엔 그래도 좀 뭐 휴대폰이라고 하니까 기능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처음엔 그렇게 했지만 그거 갖고는 도저히 삼성의 애니콜이나 그 LG의 폰의 광고에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패션성을 강조하고 디자인으로 이제 승부를 한 거죠.
한때는 그래서 꽤 많이 팔리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사라졌죠. 이건 이제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 작업을 한 거예요. 그 경쟁 제품과 본원적인 속성의 화질 비교. 요즘은 완전히 뭐 OLED의 그런 디스플레이를 광고하고 있잖아요. 이건 초기라고 보시면 되죠. 예전에 LCD, PDP, 뭐 DLP 그랬을 때 화질 비교를 시키는 거죠. 특히 이제 삼성과 LG가 화질 비교는 계속 해왔던 거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서로가 QLED, OLED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소비자들은 그게 뭐 어떤 게 더 정말 화질이 좋다 제품만 가지고는 보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유명한 또 펩시콜라하고 코카콜라도 사실은 극명하게 뭐 색깔이랑 광고 패키지 이런 거에서 차별화가 되죠. 그래서 항상 보면 빨간색은 코카콜라예요. 파란색은 펩시콜라고. 이런 식으로 비교 광고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해외에서는 이런 비교 광고를 하지만 국내에서는 절대 직접적인 비교 광고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1시간 더 수업을 하고 끝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 포지셔닝 전략의 계획 수립 집행 요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과 관련된 시험 범위는 어차피 처음 배운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가는 것까지 다 전 범위가 시험 범위예요. 제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시험 문제 내는 유형은 OX, 그다음에 단답형, 그다음에 객관식. 그 단답형이라는 건 바로 서술형이 아니고 직접 쓰는 답안을 쓰는 건데 뭐 긴 내용이 아니고 그냥 용어 또는 이론 이런 것들을 직접 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로를 해놓으면 그 안에 용어 설명을 해놓고 이게 무슨 용어에 해당되는 건지 그걸 단답형으로 내고요. 그다음에 OX 문제,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사지선다 내지는 오지선다 이렇게 유형 세 가지를 섞어서 제가 문제를 출제할 건데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출제를 다 끝내고 나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마지막 강의 시간에 어디서 제가 출제를 했는지를 찍어 드릴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배운 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에서 내가 출제를 한다라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아마 이 수업 마치고 이번 주 수업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까지 해서 마치고 나면 한 주간의 그 공백이 있으니까 여백이 있으니까 물론 다른 과목도 시험들 보시겠지만 우리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잖아요. 21일 날 제가 공지사항에도 다 분반 강의실까지 올려놨는데 다시 한번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과제는 전부 다 지금 채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순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어요. 뭐 제가 두 강좌에 과제가 두 개씩이 되다 보니까 읽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피드백 해놓은 내용을 반드시 보시고 다시 제가 재제출 요청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그대로 낮은 점수를 받을 건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간 내에 제출한 분들은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제출 날짜가 재제출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2월 달에도 어차피 기간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리포트는 제출해 주시고요. 어차피 12월 말까지가 아마 성적 산출하는 거니까 12월 한 달 동안에 과제 점수도 이제 다 채점을 할 거고 시험도 21일 날 보니까 그 이후에 시험 점수하고 합계를 내서 총점을 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